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서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고 676년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최종 승리하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260년 정도 더 이어지는데 이 260여 년의 기간을 통일신라라고 합니다. 물론 통일신라라는 말은 후대에 붙인 이름이고 당시에는 구분 없이 그냥 신라라고 통칭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를 통일해 이제 한반도의 주인이 되었던 신라는 왜 어떻게 멸망했을까요? 260년의 통일신라도 똑같은 통일신라가 아니었습니다. 통일 이후 약 100년 정도 전제군 주권이 확립되고 통치 시스템이 정비됐으며 나라가 안정을 되찾은 시대가 있었고, 반대로 멸망 때까지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 국왕의 권위가 실추되고 각 지방에는 중앙정부의 지배력을 거부하며 호족들이 걸기하는 대혼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각각 중대와 하대라고 구분하는데 신라는 하대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신라는 어쩌다 그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삼국을 통일했을 때 신라의 왕들이 29대 왕 태종무열한 김춘추와 30대 왕 문무왕이었습니다. 신라 중대에는 태종무열한 김춘추와 문무왕의 직계 자손들이 연이어 국왕을 계승하였습니다. 이들의 과업은 하나로 통일한 한반도의 백성들을 다 함께 아우르도록 통치하는 것이었는데, 중대의 신라 왕들이 하나같이 유능해서 큰 문제 없이 발달된 통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급격하게 넓어진 영토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유입되어 중대기의 신라는 문화적으로도 꽃을 피웠는데, 석굴암 불국사, 성덕대왕 신종 등 다 이 시대 때 유물입니다. 하지만 36대 해공왕 때에 이르러 중대의 전성기는 종말을 고합니다. 설화에 의하면 해공왕은 여자로 태어났어야 할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해공왕은 어려서부터 하는 행동과 말투, 취미까지 전부 여자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공왕은 늦둥이였기 때문에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96 각간의 난이라든지 김용의 난 등 지배층들의 반란이 잇따랐고, 비록 다 진압은 했지만 이 해공왕은 정사를 돌보기보다는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 크고 나서도 말이죠. 이 때문에 당시의 국무총리였던 상대등, 김양상이 모든 정치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족들의 힘이 재기하기 시작했죠. 해공왕 제위 16년째이던 780년,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상대등이었던 김양상과 김경신 등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등 김양상이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하고 보니 해공왕과 그 왕비가 이미 살해되었던 겁니다. 그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등 김양상이 37대 왕 선덕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키자 상대등 김양상이 진압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해공왕이 살해되어 있자 본인이 직접 왕이 됐다? 어딘가 석연치 않죠? 해공왕의 죽음은 역사 속 미스테리로 남아있고 그 범인은 정확히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양상도 신라 왕실의 경주 김씨였거든요. 하지만 오늘날의 전주 이씨가 다 로얄 패밀리가 아닌 것처럼 당대 경주 김씨들도 다 같은 경주 김씨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500년 만에 이처럼 많은 전주 이씨를 만들었는데 700년이 지난 시점의 신라에서는 경주 김씨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태종 무열왕 이후 직계 자손들만 왕족 대우를 받았을 뿐 그 외 반계 경주 김씨들은 물론 굳이 따지면 왕족이긴 했지만 그래도 왕족보다는 귀족이 더 가까웠죠. 이렇게 해공왕이 죽고 상대등이었던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되면서 신라는 본격적으로 하대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제는 꼭 직계가 아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선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국왕이 될 수 있는 후보의 폭이 매우 넓어지고 누구나 왕을 꿈꿀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각종 반란과 암투가 성행할 수밖에 없겠죠. 상대등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한 이래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155년간의 하대 시대에 20명의 왕들이 있었으니 평균적으로 약 7년에 한 번씩 왕이 바뀐 것이죠. 20명의 왕들 중 4명이 살해당했고 총 17번의 귀족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약 9년에 한 번꼴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가늠이 되시죠? 신라 하대의 왕들은 상대등에게 차기 국왕을 넘기는 관례가 정착하는데 그들이라고 자기 아들들에게 넘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상대등은 언제나 권신이 임명됐기에 그들의 힘이 워낙 강력해서 신라 하대의 왕들은 다음 국왕 넘기는 것도 눈치를 봐야만 했죠. 신라 하대의 왕들이 뭘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도 상대등이었다가 왕이 된 케이스로
그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상대등 시절 이 상대등과 귀족의 권한을 한없이 비대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도 왕이 되고서는 뿌리 깊이 내린 귀족 체제에서 커다란 성과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계가 오로지 권력 투쟁에만 관심을 두니 민생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각 지방에는 탐관오리들의 가름주구가 판을 쳤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만 가고요. 그래서 신라하대는 경주에서 지방으로 중앙귀족 문화에서 지방 호족 문화로의 이행이라고 묘사되기도 하죠. 41대 헌덕왕 때에는 중국 당나라에서 무려 37년간 유학한 승려 도의선사가 귀국하여 신라의 불교 선종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는 크게 교종과 선종 두 분파가 있는데 그동안 불교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던 신라 정부는 귀족 중심의 엘리트주의가 다분한 교종을 밀고 있었는데 도의선사는 대중적이고 신앙과 믿음 자체만 집중하는 선종을 설파하고 다녔던 겁니다. 당연히 신라 귀족들에게 배척당했지만 도의선사의 선종은 대중적이고 비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지방 곳곳의 백성들 사이에 퍼져서 추후 신라 중앙정부의 통치 이데올로기 불교 교종이 약해지고 지방별 특색 있는 불교 선종이 유행합니다. 이는 지방 호족과 지방 분권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더 일조하게 되죠. 신라말 구산선문이라고 각 지방별로 탄생한 선종의 9가지 종단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지방별로 호족들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호족이란 출신은 제각각이지만 각 지방에서 지역 유지로 거듭난 지방의 실력자들로 이들은 그 지방에서만큼은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막대한 경제권을 쥐고 있었고 사병들로 조직된 부대를 확대해가며 일종의 군벌로 성장했습니다. 신라 말로 갈수록 호족들은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삼국지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유비, 원소, 여포, 원술, 유표, 공손찬, 유장, 손권 등 워낙 많은 군벌들이 지방별로 있었잖아요. 신라 말도 마찬가지였죠. 49대 헌강왕 때는 도선선사가 풍수지리학을 퍼뜨리면서 경주의 운명이 다했다는 사상을 설파하고 다녔고 풍수지리는 더 퍼져서 각 지방별로 그 지방의 호족들이 풍수지리를 내세우며 본인들 지역의 우수함을 내세웠죠. 여기에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불교 종교 선종승려들이 종교적으로 호족들을 지지하고 나서니 백성들과 지방의 유지들은 이제 지방 호족들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죠. 여기에 신라 골품제의 폐쇄적인 신분제도에 불만을 품은 육두품, 유학자들까지 본인이 출세할 수 없는 신라 정부를 등지고 오히려 지방 호족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도모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나마 최치원은 신라를 개혁하려고 하다가 귀족들의 텃세와 너무나도 약해져버린 왕권으로 인해 좌절되자 지방 호족이 붙는 쪽보다는 그래도 신라 정부에 향한 충성심 때문인지 아예 속세와 연 자체를 끊어버리고 은거해버립니다. 삼국지에서 각 지방별 군벌과 호족들이 걸기하여 결국엔 어떻게 됐죠? 나라가 세 개로 쪼개졌죠? 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족 출신의 견훤이 900년 전라도에서 후백제를 건국했고 마찬가지로 호족들을 규합한 궁예는 901년 황해도와 강원도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이로써 후삼국시대가 개막했죠. 궁예는 왕건 주도의 황해도 호족들에게 정권을 빼앗겨 918년 왕건이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이맘때쯤 신라 조정에서는 박예겸의 박씨유 귀족 세력이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경주 김씨들이 더 이상 왕족으로서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자 실세였던 박예겸의 아들이 53대 신덕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왕실의 성씨조차 바뀔 정도로 신라 중앙정부는 엉망진창이었어요. 53대에서 55대까지 3명의 왕들이 전부 박씨였는데 왕족 가문이 바뀌어도 상황이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박씨가 이끄는 신라는 그래도 궁예를 내몰고 왕이 된 왕건의 고려와 외교를 하면서 견훤의 후백제를 막으려고 했지만 견훤의 맹공에 후백제와 신라 국경 사이의 성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신라 정부에 충성하던 지방 호족들도 대거 견훤이나 왕건 쪽으로 붙습니다. 55대 경혜왕은 나름 견훤과의 싸움을 준비하지만 견훤의 침공으로 견훤이 서라벌에 기습 잠입해 견훤은 경혜왕을 죽여버렸습니다. 기존에는 견훤이 수도 서라벌에 잠입했을 때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혜왕을 암군으로 묘사하는 시선이 그간은 팽배했지만 실제 경혜왕은 견훤이 신라 수도로 잠입해오기 직전까지 전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포석정을 신라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문화를 상징하는 유물이라고 하지만 포석정의 문화는 동양에서 다 즐기는 문화였고 왜 경혜왕이 그 시점에 포석정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경혜왕을 죽인 견훤은 다시 김씨 왕족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우니 신라의 마지막 왕 56대 왕 경순왕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신라의 박씨가 반견헌 세력, 김씨가 친견헌 세력이라 견훤이 일부러 신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국왕만 교체한 건 자기 세력을 안치려고 한 것이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순왕은 즉위하고도 고려와 외교할 뿐 후백제를 적대한 걸로 봐서는 맞는 해석은 아닌 듯합니다. 비록 망해가고 있던 신라였지만 경순왕도 그나마 나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세는 점점 고려의 왕권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후백제에서 왕위 계승 내분이 일어나 견훤이 왕건에게 망명을 갑니다. 한때 적이었던 견훤에게조차 환대해주는 왕건을 보고 신라의 경순왕은 신라의 의결기구였던 화백회의에 신라 정부를 왕건에게 넘기는 안건을 통보합니다.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는 격렬하게 거부했지만 경순왕과 화백회의는 신라를 고려에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원래 신라의 화백회의는 참석 귀족들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1000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지켜지다가 딱 마지막 회의 때 신라 정부를 포기한다는 안건에 대해서만 다수결 원칙에 따라 통과가 됩니다. 경순왕은 백관을 거느리고 수도 경주로 나와 고려가 있던 개성에 방문해 본국은 오래 위란을 겪었습니다. 역수가 이미 다해 기업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으니 신하의 예로서 뵙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자 고려의 왕건은 처음에는 사양하는 이 적당한 겸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짐이 신라와 피를 입술에 바르며 동맹을 맺은 것은 두 나라가 길이 우호를 유지하고 각자의 사직을 보전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신라의 왕이 굳이 신하로 있겠다고 요청을 하고 그대들도 그것이 옳다고 하니 짐의 마음이 매우 부끄러우나 여러 사람의 뜻을 거스르기가 어렵다. 라며 경순왕의 귀순을 받아주었습니다. 고려 왕건은 경순왕과 자기 맏딸과 혼인시켜 사위로 삼았고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해 왕은 아니지만 계속 경주에서 왕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고려 왕건은 경순왕과 그 가족들에게 경주김씨라는 문벌을 만들어 주었고 끝까지 예우해 주었습니다. 만약 경순왕이 귀순하지 않고 고려와 싸우기를 택했다면 그 가문은 멸문됐을 것이고 오늘날의 경주김씨가 그 경주김씨가 아니었겠죠. 935년 1000년이나 지탱해온 신라는 이렇게 한국 역사의 한 줄기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